그녀는 제 딸입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박서방의 고함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딸아이를 꽉 끌어안고 빗속을 뚫고 뛰쳐나왔습니다. 택시 한 대가 멈춰 섰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병원으로 가주세요. 의사는 딸의 온몸을 뒤덮은 멍자국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기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제 복수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전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8월의 한낮, 서울의 태양은 뜨거웠습니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열기가 불처럼 타오르던 날, 저는 딸 민선의 집으로 가는 익숙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날 아침 저는 이상한 불안감에 잠에서 깼습니다. 일상적인 걱정과는 다른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재촉하는 보이지 않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시장에서 정성껏 고른 향기롭고 잘 익은 복숭아 한 상자를 들고 저는 예고 없이 딸의 집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당장이라도 딸을 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서가 문을 열어주었지만 첫눈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밤을 샌 사람처럼 생기가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딸이 두껍고 몸에 꼭 끼는 검은색 긴 소매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입술까지 차오르는 질문을 애써 참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가 너희 둘 먹으라고 복숭아 좀 사왔다. 저는 무거운 분위기를 흩어버리려는 듯 일부러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상자를 내려놓고 습관처럼 딸의 손을 잡아 접시에 복숭아를 담아달라고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딸의 팔을 만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옷 아래로 부어오른 감촉이 느껴졌고 무심코 소매를 걷어 올리자 손바닥만 한 거대한 멍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독이 든 잉크처럼 검고 얼룩진 자국이었습니다. 심장이 누군가 꽉 움켜쥐는 것처럼 오그라들었습니다. 민서야, 팔이 왜 이러니? 저는 두려움에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며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흐려졌다가 이내 어색한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였습니다. 아, 엄마, 부주의해서 넘어졌어. 아무것도 아니야. 민서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곧바로 소매를 내려 멍을 가렸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으려 딸의 눈을 들여다봤지만 민서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더 말할까 두려운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를 피하는 그 모습에 제 영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캐묻고 싶었습니다. 딸아, 거짓말하지 마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압박하면 딸이 마음을 더 닫아버릴 것을 알기에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 민서의 남편인 박서방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너무나 다정해 오히려 거짓으로 느껴지는 미소를 지었고 제 등줄기에는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장모님, 예고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그는 느끼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민서 옆을 지나갈 때 저는 그가 딸에게 던지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위협이 가득한 시선을 포착했습니다. 민서는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침묵에 잠겼고 그 모습은 제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저는 집안을 가득 채운 긴장감을 풀어보려 대화를 시도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둘은 잘 지내? 박서방 일은 어때? 라고 물었지만 두 사람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제 앞에 다리를 꼬고 앉은 박서방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지만 그의 모든 몸짓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소심하게 내라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민서가 물을 따를 때 컵에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마저 건조하고 불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서방은 약속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일어섰습니다. 장모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서랑 놀다 가세요. 그는 서둘러 집을 나서며 딸에게 또 한 번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히자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한숨을 쉬었고 어깨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축 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딸을 그 껍질 속에서 꺼내기 위해 즐거운 화제를 꺼내려 애썼습니다. 어릴 때 케이크 만드는 거 좋아했잖아. 요즘도 만들어? 저는 딸이 어렸을 때 부엌에서 밀가루를 잔뜩 묻힌 손으로 첫 케이크가 나왔을 때 환하게 웃던 날들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그저 먼 곳을 보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집안일 하느라 바빠서 생각 못했어요. 그 대답은 제 가슴에 밝히는 칼과 같았습니다. 한때 명랑하고 꿈 많던 아이, 작은 빵집을 열고 싶어 하던 아이가 이제는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마음을 열 방법을 찾으며 한참 더 머물렀지만 제가 하는 모든 질문을 그녀는 피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창밖 먼 곳을 향해 있었고 차마 털어놓지 못할 비밀을 숨기려는 듯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을 때 민서는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를 배웅하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그녀가 말했지만 목소리는 무언가를 억누르는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딸의 팔에 있던 멍, 그녀의 회피하는 눈빛, 그리고 박서방의 차가운 표정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선의 집에 다녀온 그날 이후로 불안감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안에서 계속해서 무디게 아파오는 작은 가시 같았습니다. 딸의 팔에 있던 멍자국이 매일 밤 저를 괴롭힐 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자주 딸의 집에 들를 핑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딸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갈비탕 한 솥을 끓여가기도 하고 다른 때는 이웃집 밭에서 갓 딴 제주 감귤 한 상자를 들고 가기도 했습니다. 엄마,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 저는 자연스럽게 보이려 애쓰며 말했지만 사실은 오직 딸을 보고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갈 때마다 저는 민서가 긴 소매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땀이 나는 서울의 극심한 더위 속에서도 말입니다. 한 번은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딸이 대문을 여는 것을 보았는데 소매가 손목까지 내려와 있어 마치 온몸을 세상으로부터 숨기려는 듯했습니다. 딸이 더 마음을 닫을까 두려워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피했지만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끔거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감귤한 봉지를 들고 갔을 때 민서는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실수로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것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소매가 밀려 올라가며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에 새로 생긴 보랏빛으로 번진 멍이 드러났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 또 넘어졌니?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떨림을 감추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서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고 잠시 공포에 질렸다가 서둘러 소매를 내렸습니다. 네,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녀는 저보다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서툰 거짓말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번에는 자전거에서 넘어졌다고 했고 또 다른 날에는 문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매번 이유는 달랐지만 제가 짐작하고 있는 진실을 감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해명을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너무 압박하면 딸을 더 멀어지게 할까봐,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오후, 저는 따끈한 국 한 솥을 들고 갔습니다. 음식 냄새가 딸의 기운을 북돋아 주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박서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그의 눈은 저를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장모님, 일찍 오셨네요.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가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가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듯 문 앞에서 몇 초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옆으로 비켜섰고 집 한 구석에서 민서가 빨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둔 것처럼 붉어져 있었고 작은 상처들이 나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민서는 제가 잘 아는 미끄러지거나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닌 그 상처들을 가리기 위해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국 좀 가져왔. 저는 눈을 그녀에게서 떼지 않은 채 명랑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채소를 다듬는 것을 도와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제 앞에 앉아 유창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기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서가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물을 조금 쏟을 때마다 그의 시선이 차갑고 위협적으로 그녀에게 꽂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민서는 몸을 떨었고 마치 꾸지람을 들을까 두려워하는 아이처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즉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가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두 손이 식탁 아래에서 서로를 꽉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박서방에게 제 딸에게 두려움을 줄 권리가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순간 폭발하면 모든 것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 고통스러운 진실의 모든 조각, 모든 시선, 모든 몸짓, 모든 거짓말을 조용히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서가 어릴 때 좋아했던 꽈배기를 직접 만들어 한 봉지 들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박서방이 집에 없을 시간을 일부러 골랐습니다. 제가 결코 용기를 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민서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저는 거실 화분 뒤에 아주 작은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손이 너무 떨려서 하마하마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빵봉지는 신선하게 보관되도록 저쪽 구석에 둘게. 저는 카메라 각도를 방 전체가 보이도록 조절하면서 민서의 주의를 끌기 위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제 딸이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민서가 입가에 억지 미소를 지은 채 서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녀가 말했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무거운 비밀을 짊어진 듯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작은 방에서 컴퓨터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차를 끓이려고 물을 올렸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뜨거운 물을 식탁에 쏟고 말았습니다. 카메라를 켰을 때 심장은 마치 제가 그토록 원하면서도 두려워했던 진실로 통하는 문을 막 넘으려는 것처럼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민서가 청소하고 박서방은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모든 움직임에 깃든 긴장감은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제가 화면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을 숨긴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항상 움츠러들어 있었고 마치 언제라도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한 번은 박서방이 일어나 그녀 옆을 지나갔는데 저는 그녀의 어깨가 자동적인 방어 반사로 움츠러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제가 틀렸기를, 이 모든 것이 너무 걱정이 많은 한 엄마의 상상일 뿐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지난 차를 준비하는 동안 그 향기는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카메라에 연결했습니다. 남은 평정심을 조금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손가락을 깍지 꼈습니다. 어쩌면 발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진실을 보게 될 것을 알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딸 민서를 위해서 저는 해야만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밝아지며 카메라 영상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민서가 손에 빗자루를 들고 거실을 조용히 청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시간을 늘리려는 듯 느린 동작으로 바닥 구석구석을 쓸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양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신발을 그녀 앞 바닥 한가운데에 벗어던졌습니다. 민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깨가 살짝 떨리더니 이내 몸을 숙여 신발을 집어 구석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박서방의 눈에서 얼음장 같은 빛, 무언의 경고를 보았습니다. 가슴에 덩어리가 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을 뚫고 들어가 제 딸을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력하게 그곳에 앉아 펼쳐지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날 다시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뜨거운 국을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녀가 억지로 미소 짓는 것을 보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희미해서 곧 떨어질 나무식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젓가락을 들고 국 한 숟가락을 맛보더니 갑자기 식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습니다. 이딴 짠국은 뭐야? 날 독살이라도 하려는 거야? 그가 경멸적인 투로 쏘아붙였습니다. 민서는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몸을 움츠리며 사과를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다시 끓일게요. 그녀가 서둘러 일어설 때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1초라도 늦으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그저 코웃음을 치고는 마치 그녀가 생각할 가치도 없다는 듯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를 얼어붙게 한 순간은 며칠 후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앉아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쥔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서방은 손에 맥주를 들고 얼굴이 붉어진 채 거실에 있었습니다. 민서는 갓 깬 셔츠를 팔에 안고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셔츠 다림질하는 걸 잊었잖아. 넌 쓸모가 있긴 한 거냐? 민서는 겁에 질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요. 잊어버렸어요. 지금 바로 할게요. 하지만 박서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들어 뺨을 후려쳤습니다. 민서는 카펫 위로 쓰러져 작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제발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마비된 채 서 있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흐느낌은 제 영혼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외투를 입고 화를 내며 나갔고 가슴을 꿰뚫는 듯한 건조한 소리와 함께 문을 세차게 닫았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얇은 외투를 걸치고 민선의 집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어두워지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은 저를 질식시킬 듯한 두려움을 거의 흩어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것은 당장 딸 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박서방은 이미 없었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에 건조한 똑딱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민서는 소파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눈은 붓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그녀는 마치 제가 무언가를 발견할까 두려워하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고 제 목소리도 똑같이 떨렸습니다. 내 딸아,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제 품 안에서 그녀의 몸이 상처 입은 작은 새처럼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서는 겁에 질려 손을 내저으며 부인하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제가 실수로 그 사람을 화나게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마치 자기 자신도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꽉 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봤어. 민서야, 네가 뭘 견뎌왔는지 알아. 그제야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고요를 깨는 간절한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그냥 부부싸움이에요, 엄마.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눈물 사이로 겨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그를 보호하려 하거나 어쩌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진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숨겨둔 카메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딸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민서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제 어깨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산산조각 난 마음으로 그녀를 껴안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집안을 뛰어다니며 큰 소리로 웃고 빵집을 열고 싶다는 꿈을 제게 이야기하던 때를 이제 그 빛나던 딸은 두려움에 떨며 몸과 영혼의 상처를 숨기려 애쓰는 움츠러든 젊은 여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이 전화했습니다. 술에 취해 혀가 꼬인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밤은 친구들이랑 마실 거야. 안 들어가. 민서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창밖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 딸을 쉬게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창가에 미동도 없이 앉아 스스로를 껴안고 있는 그녀를 보니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너랑 같이 있을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안에서는 두려움과 고뇌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밖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은 지붕을 때리고 천둥은 밤을 갈랐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는 제 심정을 정확히 반영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불안감. 저는 민서에게 조금이라도 쉴 수 있기를 바라며 일찍 잠자리에 들라고 했습니다. 가서 자. 엄마 여기 있을게.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마치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진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세수를 하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실에 담요를 펴고 머물 생각이었죠. 하지만 수도꼭지에 손을 대자마자 거실에서 강한 충격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의자가 넘어지는 굉음에 저는 즉시 펄쩍 뛰었습니다. 민서의 가슴 찢어지는 비명이 칼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저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안고 화장실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장면은 저를 마비시켰습니다. 박서방이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 흐트러진 옷차림,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민서의 머리채를 잡고 끊임없이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년. 내 재수없는 년 때문에 돈 다 날렸잖아. 민서는 절망적으로 울며 헛되이 발버둥 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 사이로 겨우 들리는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제발 그만해요. 그녀의 부서진, 공포에 찬 목소리는 덫에 걸린 작은 동물 같았습니다. 저는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습니다. 당장 놔. 저는 그에게 달려들어온 힘을 다해 밀치고 제 몸으로 딸을 감쌌습니다. 그는 비틀거렸지만 핏발 선누는 분노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 아내야.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온 세상을 막을 수 있다는 듯 두 팔을 벌려 문을 막아섰습니다. 장모님은 얘를 어디로도 데려갈 권리가 없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고통, 두려움, 분노가 제 안에서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자네야말로 얘를 다치게 할 권리가 없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단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민서의 손을 꽉 잡고 제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제 다리도 떨리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엄마, 너무 무서워. 그녀가 울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제 품에서 공포로 떨렸습니다. 눈물은 우리 얼굴을 때리는 빗물과 섞였습니다. 저는 민서를 데리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비는 우리 얼굴을 때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적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저는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며 한 줄기 희망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그때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노란 불빛은 폭풍 속 등대처럼 희미했습니다. 저는 마치 난파선 속에서 구명줄을 잡으려는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발 병원으로 가주세요.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거의 묻혔습니다. 기사님이 차를 세우고 문을 열어주자 저는 민서를 거의 밀어넣다시피 안으로 태우고 뒤따라 탔습니다. 제 딸은 제 품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제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딸을 꽉 껴안고 저 자신도 떨고 있었지만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기사님, 제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제 딸을 살려야 해요.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기사님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엑셀을 밟았고 차는 빗줄기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더 이상 힘이 남지 않은 듯 약한 숨을 쉬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딸아. 엄마가 여기 있어. 다시는 누구도 널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택시는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병원 입구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저는 민서가 내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우리 옷은 몸에 달라붙어 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비는 마치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삼키려는 듯 무자비하게 계속 내렸습니다. 제 딸 좀 도와주세요. 저는 병원 정문의 흐릿한 불빛을 보며 거의 애원하듯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서는 약하게 제게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고 몸은 폭풍 속 나무십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쥐어짜는 듯한 고통 속에서 저 자신도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딸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들것을 밀며 달려나왔습니다. 얼굴은 진지했지만 전문적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모셔요. 그녀가 동료들에게 외쳤고 그들은 재빨리 민서를 눕히고 형광등 불빛이 비추는 복도로 밀고 갔습니다. 저는 젖은 바닥에 샌들이 미끄러지며 그들을 뒤따라 달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박서방이 딸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끌고 가던 모습이 결코 멈추지 않는 칼날처럼 머릿속을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고 모든 것을 부숴서 이 고통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서를 위해서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흠뻑 젖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긴 소매 블라우스를 내렸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서의 몸은 오래된 것과 새로 생긴 멍들로 가득했고
그 자국들은 마치 공포의 그림처럼 그녀의 피부를 얼룩지게 했습니다. 어떤 부위는 아직도 피가 나고 있었고, 마치 그녀의 몸이 끊임없이 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내 딸,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간호사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 명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서 동정심과 무력감이 섞인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아는 듯 했습니다. 응급실 과장인 김씨 성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치 그저 절차를 끝내고 싶다는 듯 차갑고 무관심한 눈빛으로 민서를 쓱 훑어봤습니다. 몇 분간 그녀를 살펴본 후 그는 무성의하게 말했습니다. 계단에서 굴렀네요. 별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어 마비된 채 서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굴렀다고요?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대로 좀 보세요. 이 멍들, 이 상처들. 어떻게 이게 넘어져서 생긴 상처예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저는 그의 진실을 외면하려는 듯한 태도에 맞서 딸의 몸을 진실을 외치는 상처들을 가리켰습니다. 김 과장은 오만한 목소리로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당신은 의사가 아닙니다. 진료 기록에는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그의 말은 제 얼굴에 날아온 주먹 같았습니다. 피가 머리로 솟구치고 무력감이 저를 질식시킬 듯이 솟아올랐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마세요. 저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함께 외쳤습니다. 제 딸의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안 보이세요? 구타당했다고요. 하지만 김 과장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간호사들에게 계속 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두 간호사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조용히 무언가를 적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의자 등받이를 꽉 붙잡고 온 세상이 제 딸과 저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바로 그때 몸집이 작은 젊은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누가 들을까 두려워하며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윗선에서 압력이 있었어요. 저희는 기록을 조작하라고 강요받았어요. 저는 돌아섰고 그녀의 제복 위에서 단호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명찰에는 윤지혜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결단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접힌 작은 종이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원본 진료 기록 스캔본이에요.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제가 드렸다는 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저는 폭풍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은 듯 그 종이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저는 목이 맨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둘을 살렸어요. 그 후 간호사들은 마치 그저 빨리 일을 끝내고 싶다는 듯 민서의 상처를 대충 붕대로 감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단조로운 톤으로 보고했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집에서 쉬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들을 보다가 여전히 약하고 불안하게 누워있는 딸을 보았습니다. 저는 박서방이 계속 학대하기 위해 기다리는 그 집으로 딸을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저희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안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여전히 들끓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민서를 부축하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만이 느껴졌습니다. 딸을 지키기로 결심한 한 엄마의 불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폭풍우 치던 밤 이후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웅크리고 있던 민서의 모습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을 위해 옷과 물건들을 더 챙겨오기 위해
딸이 그토록 고통받았던 그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낡은 천가방을 들고 익숙한 거리를 걸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위험으로 가득 찬 곳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걱정과 결단 사이에서 갈라졌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딸을 지키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것을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착해서 철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박서방은 집에 없었습니다. 집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배어있는 담배 냄새만이 그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등골을 타고 흐르는 냉기를 쫓아내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때 제 딸의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어두운 장소에 불과한 민서와 박서방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뒤진 것처럼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가가 무엇을 찾을지 모른 채 어지러운 서류 더미 속에서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에 인쇄된 생명보험 계약서라는 글자가 제 피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고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것을 열자 피보험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민서, 그리고 유일한 수익자는 박준영.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의 민서 서명란은 마치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비된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비밀을 건드린 것처럼 공포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박서방은 제 딸을 때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딸의 목숨을 빼앗을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어지러웠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주변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그 속에서 박서방에 되는 대로 쓴 글씨체로 된 몇 장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월말 전에 서명해야 상해시 활성화, 선지급금 수령 가능. 그 옆에는 최현수, 보험 컨설턴트라는 글자가 적힌 명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사악한 계획의 한 조각을 들고 있는 듯한 기분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몸에 있는 멍, 딸의 서툰 거짓말, 심지어 병원에서 김 과장이 진실을 외면했던 방식까지 모든 것이 미리 짜놓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 모든 메모, 그리고 명함까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민서의 옷을 챙겨 몇 벌의 티셔츠와 소지품을 가방에 넣는 동안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즉시 침실불을 끄고 문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박서방이 언제라도 돌아와 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잘못 배달된 편지를 전해주러 온 친절한 이웃일 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감추려 애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숨을 내쉬고 마치 악몽에서 도망치듯 가방을 들고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있는 민서를 보았습니다. 눈은 전날 밤부터 여전히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제 물건 가지러 가셨어요? 그 사람 봤어요? 그녀는 마치 박서방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나타날까 두려워하는 듯 초조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고 그녀의 손가락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꼈습니다. 아니, 거기 없었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보험의 진실이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민서야, 날 믿어야 해.
우리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한 계획에 직면해 있어. 민서는 겁에 질려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엄마?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고 아직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서방이 그녀를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그녀를 죽이려 한다는 진실을 말하면 딸이 완전히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언젠가 말해줄게. 지금 네가 할 일은 쉬는 거야. 모든 건 엄마한테 맡겨.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기댔고 저는 속에서 저를 갈기갈기 찢는 고통을 숨기려 했으며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보험 계약서를 발견한 후 그날 밤 저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서라는 글자가 적힌 서류와 수익자로 분명히 적혀 있던 박준영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민서의 몸에 있던 멍, 그의 얼음장 같은 시선, 그리고 월말 전에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에 대한 휘갈겨 쓴 메모를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고 저는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을, 딸이 계속 그 두려움 속에서 살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왔을 때 저는 침대에서 잠든 민서를 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꿈속에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발코니로 나가 손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박서방의 어머니인 최 여사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때는 자식의 고통을 이해해 줄 동맹, 한 명의 어머니를 그에게서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과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는 저를 단번에 잘라버리는 차가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녀의 말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감정 한 점 없이 마치 제가 귀찮게 구는 낯선 사람인 양대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아드님이 제 딸을 어떻게 때려놨는지 아세요? 저한테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멍자국들. 병원에 실려갔던 것들.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제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리기를,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이것이 장난이 아니며 제 딸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차갑고 뻔뻔한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성격 급한 남자들은 다 그래요. 그녀는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평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부부싸움이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둬요.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저는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때리는 게 정상이라고요?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라는 사람, 여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체면을 세울 줄도 알아야죠. 그녀는 우월감에 찬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안 그러면 손가락질 받는 건 당신 딸일 텐데요. 그 말은 제 심장에 직접 꽂히는 칼과 같았습니다. 저는 분노로 떨며 전화기를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에 아플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뻔뻔한 변명을 단 1초도 들을 수 없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바라봤지만 속에서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민서를 생각했습니다. 멍자국을 숨기려 애쓰던 모습, 박서방이 쳐다볼 때마다 겁에 질렸던 눈빛을. 이제야 저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까지도 그 잔인함의 공범이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는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기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제 딸을 다치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갔을 때 민서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눈은 방금 운 것처럼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녀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녀가 최 여사와의 통화 마지막 부분을 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녀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침묵했던 건 그 사람 엄마가 저를 협박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감히 입을 열면 우리 둘 다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 했어요. 그녀의 말은 제 속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달려가 제 품에서 떨고 있는 그녀의 몸을 느끼며 꽉 껴안았습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민서야. 저 역시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야.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민서는 흐느끼며 박서방이 그녀를 학대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컵을 쏟았다고 저를 때렸어요. 그 사람 엄마도 거기 있었고 모든 걸 봤지만 저를 나무라기만 했어요. 제가 부주의하고 남편을 돌볼 줄 모른다고요. 엄마, 너무 무서워요. 제가 말하면 그들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서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침묵을 강요당하고 남편의 온 가족에게 버림받은 날들을 저는 그녀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제 눈물도 흘렀지만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제 더는 무서워할 필요 없어. 엄마가 여기 있고 다시는 누구도 널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절대로. 그날 밤 민서가 깊이 잠들었을 때 저는 제 작은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램프의 희미한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지만 심장을 짓누르는 냉기를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박서방의 어머니인 최 여사와의 통화 후 저는 그녀의 말을 제 딸의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경시하던 방식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생명보험 계약서와 박서방이 휘갈겨 쓴 메모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서를 둘러싼 그 어두운 그림을 명확히 보기 위해서 저는 노트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다시 비밀 카메라에 연결했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민선의 집거실이 나타났습니다. 박서방은 낡은 소파에 중년의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고 불안감을 자아내는 자신만만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 사이에 반쯤 남은 술병과 여러 개의 유리잔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포착하기 위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카메라의 마이크는 제가 몸서리칠 정도로 선명하게 그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 남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영 씨, 아내를 설득해서 빨리 서명하게 해야 해. 계약서에 서명 안 하면 효력이 없어. 모든 절차는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마치 평범한 사업 얘기를 하는 것처럼 유창했지만 모든 단어가 칼날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잔인함이 가득한 거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강 실장님. 제가 억지로라도 서명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도 많아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을 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강태식, 보험 에이전트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였습니다. 며칠 전 제가 발견한 메모에 등장했던 이름. 제 심장은 마치 괴물 같은 비밀과 마주친 것처럼 더욱 세차게 뛰었습니다. 강태식은 목소리를 낮추고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상해건은 선지급금으로 이미 처리됐어. 하지만 진료 기록이 유효해야 해. 김 과장님이 다시 계단에서 굴렀다고 증명해줬으니 모든 게 완벽했지.
저는 손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김 과장. 또다시 그 이름이 이 범죄 네트워크에 정확한 조각처럼 맞춰졌습니다. 박서방은 야망이 넘치는 목소리로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몇 푼의 선지급금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받고 싶다고요. 강태식은 차갑고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자동차 사고를 하나 꾸미자고. 그렇게 해서 판돈 전부를 가져가는 거지. 내가 다 처리할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업 계획처럼 제 딸을 죽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서방은 승리에 찬 어조로 잔을 들었습니다. 내 미래를 위하여 건배합시다. 강태식도 잔을 들고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네 아내의 일은 죽음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제 심장에 직접 내리치는 망치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녹화 내용을 손을 떨며 저장했고 여분의 USB 메모리에 복사했습니다. 한순간 1분 1초를 다시 확인하며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을 때 제 심장은 마치 폭풍을 뚫고 나온 것처럼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박서방, 뒤에서 실을 조종하는 강태식,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는 김 과장이 있는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였습니다. 민서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몸에 있는 멍, 박서방을 언급할 때마다 보이던 두려움에 찬 눈빛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결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활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엄마는 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겠지. 숨겨진 카메라를 통해 박서방과 강태식의 끔찍한 대화를 목격한 후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손에 있는 증거들, 영상, 윤지의 간호사가 준 원본 진료, 기록, 스캔본, 그리고 보험계약서 사진들. 은 강력한 무기였지만 그것들을 정의로 바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즉시 돌아가신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서울에서 저명한 인권 변호사인 정민호 씨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딸의 목숨이 위험해요. 증거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 변호사님은 많이 묻지 않고 그저 대답했습니다. 김선영 씨, 지금 바로 그리로 가겠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민서의 몸에 있던 멍부터 보험 계약서, 그리고 끔찍한 영상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 모든 사진, 모든 녹화된 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생각에 잠겨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모든 세부 사항을 훑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는 저를 보며 진지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 씨, 이건 단순한 가정 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예요. 박준영, 강태식, 그리고 김 과장까지 모두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지만 동시에 제 피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무언가와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서를 위해서 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즉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했고 조심스럽게 가능한 증인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 머물며 민서를 돌봤고 저 자신도 두려웠지만 딸을 안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몇 주 후 정 변호사님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다시 제게 전화했습니다. 선영 씨, 박준영과 강태식의 또 다른 피해자 3명을 더 찾았습니다.
그들도 속아서 폭행당하고 비슷한 보험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어요. 그들이 재판에서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제 딸과 같은 고통을 겪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재판 당일 법정은 호기심 많은 기자들과 동네 이웃들까지 몰려와 가득 찼습니다. 저는 민서의 손을 꽉 잡고 들어섰습니다. 딸이 떨고 있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 민서야. 우린 이겨낼 거야. 반대편에는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박준영이 마치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강태식은 악의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고 김 과장은 차가운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뒷줄에는 박준영의 어머니인 최 여사가 마치 누구도 자기 아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듯 도전적인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피고 측 변호인이 뻔뻔하게 일어나 가짜 진단서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민서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유창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자해를 하고 나며 남편에 대한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분노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피가 머리로 끓어올랐습니다. 거짓말. 제가 소리쳤지만 정 변호사님이 제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어 진정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저를 삼킬 듯한 분노를 억누르며 의자 가장자리를 꽉 쥐었습니다. 민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떨리는 몸으로 소녀는 증인석에 올라가 두 손을 꽉 마주 잡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려 피부에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흉터와 멍자국을 드러냈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상처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 남편 박준영의 손에 의한 결과입니다. 법정 전체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돌려 모든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딸 민서는 두렵고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서서 진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에게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숨겨진 카메라 영상을 상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이 밝아지며 박준영이 민서의 뺨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는 모습과 그와 강태식이 보험 사기 계획에 대해 나누는 소름 끼치는 대화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 민서의 흐느낌이 법정을 가득 채웠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자신감에서 공포로 변하는 박준영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강태식은 꽉 쥔 손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과장은 미동도 없이 있었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때 정 변호사님은 간호사 윤지혜 씨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결단력 있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 과장님은 저에게 계단에서의 추락이라고 진료 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폭력으로 인한 상처임이 명백히 기록된 원본이 있습니다. 윤지혜는 단호한 눈빛으로 스캔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후 다른 3명의 여성이 차례로 일어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한 나이 든 여성은 갈라진 목소리로 박준영이 어떻게 자신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거부하자 폭행했는지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젊은 여성은 감히 입을 열면 끊임없이 위협을 받으며 두려움 속에 살았던 나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칼날 같았고 법정 전체를 전율시켰습니다. 박준영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고 무언가를 부수고 싶다는 듯 꽉 쥔 손으로
저주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최 여사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믿지 마세요. 저 애는 미쳤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판사가 엄한 목소리로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법정에서는 정숙해 주십시오. 모든 시선이 박준영과 그의 공범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분위기는 끊어지기 직전의 밧줄처럼 팽팽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과 저의 기둥이 되어준 변호사 정민호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증거입니다. 그가 선언하며 민서의 서명이 여전히 비어있는 미완성 보험계약서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문서는 박준영과 그의 공범들의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만 이민서 씨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법정 전체가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모두가 숨을 죽인 듯 절대적인 침묵에 빠졌습니다. 나이든 엄격한 표정의 판사는 정 변호사님이 제출한 문서와 영상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는 의사봉을 내리쳤고 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준영은 가정폭력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다. 강태식과 김 과장은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것이다. 최 여사는 위증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 의사봉 소리가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을 찢어버리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민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딸이 떨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박준영이 법정 밖으로 호송될 때 그는 분노로 붉어진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만 아니었으면 난 모든 걸 가졌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지만 저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패배했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최 여사는 뒷줄에 앉아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도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조용히 법정을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온 동네가 그녀를 외면했고 결국 그녀는 멀리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지역사회에 분노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보험 사기 음모 밝혀져 또는 용감한 어머니, 딸을 지키다와 같은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읽었지만 자부심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안도감만 느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민서는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날 제 딸은 작은 여행 가방을 손에 들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저를 꽉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드디어 자유로워졌어요. 저도 눈물을 흘리며 딸을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넌 정말 강해, 민서야.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네가 자랑스럽다. 시간이 흘러 민서의 몸에 있던 멍은 아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예전 미소가 다시 얼굴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민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제 오랜 꿈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어릴 때 꿈꿨던 것처럼 작은 빵집을 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같이 하자. 다시 시작하는 거야, 민서야. 우리는 빵집 이름을 어두운 날들 뒤에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의미로 새아침이라고 짓기로 했습니다. 개업식 날 온 동네가 아침 햇살 아래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꽃과 축하 인사를 들고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정민호 변호사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선영 씨, 당신과 민서 씨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윤지의 간호사도 빛나는 눈으로 찾아왔습니다. 해내실 줄 알았어요, 아주머니. 민서는 계산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조금 떨렸지만 처음으로 케이크를 자를 때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묶고 태양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니 예전의 민서를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부엌을 뛰어다니며 첫빵을 구우면서 큰 소리로 웃던 아이. 저는 빵집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이 활기차게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 목이 메었지만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의는 마법처럼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정의는 민서의 용기,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 그리고 진실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정 변호사님, 윤지의 간호사님 같은 조력자들 덕분에 옵니다. 빵집 전체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귀가 먹먹할 정도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민서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한때 보았던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의 부드러운 빛이 문으로 들어와 제 딸의 환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안도의 한숨을 깊이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민서가 손님들과 대화하고 재빠른 손으로 빵을 포장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둠을 뒤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민서를 위해서, 한엄마의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어렵더라도 정의는 항상 길을 찾을 것이라는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겪었던 모든 일을 돌이켜보며 저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악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 억눌린 멍이나 흐느낌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폭력은 결혼 생활에서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 손주, 친구 또는 이웃에게서 이상한 징후를 본다면 제발 그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들을 믿어주고 행동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침묵할 때 악은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때, 우리가 손을 잡고 진실의 편에 설 때, 가장 어두운 밤에도 정의의 빛은 항상 빛날 길을 찾을 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듣고 잠시 멈춰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안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설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길을 밝힐 수 있는 촛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끈다고 확신합니다. 한편 마지막 화면에는 저희 채널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2편을 남겨두겠습니다. 분명 놀라실 겁니다.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